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함께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같은 출발선에서 각자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8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의 민족이 서로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무엇이 한 나라는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한 나라는 가난과 고립 속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8.15 특별기획 80년간의 선택,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그 운명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형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천리마는 왜 날개가 꺾였나로 정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이 어떤 정치체제를 좀 다르게 가져갔는지, 그리고 또 강화해 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정치 얘기가 아니라 경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과 북 모두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북한은 천리마 운동, 그리고 남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죠. 같은 목표, 그러나 접근 방식은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오늘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서강대학교 김정호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북한방송의 이시영 대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시영 대표님께 좀 여쭤보죠.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또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또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의 5개년 계획은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로 많이 접혔고, 북한에서는 남한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으니까 가끔 라디오를 들으면 새마을 운동 때 하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말하게, 저기도 무슨 저게 운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은 되게 어릴 적부터 이제 천리마를 타고 있는가, 당신은 오늘도 천리마를 탔는가, 이런 문구가 되게 많았어요. 아빠에게 천리마를 왜 타냐 했더니 아빠가 이제 우리 전후복구 그 시기에 일반 말보다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타고 혁명을 빨리빨리 해야 돼서 저런 운동이라는 게 생겼다 해서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은 거고. 자, 그러면 이 경제 관련해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오늘 대한민국 이야기부터 좀 먼저 시작을 해보죠.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불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으로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에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1962년에 박정희 정부 초기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네. 사실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 때, 즉 1950년대에도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의 천리마 운동처럼 산업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 원조 자금에 많이 의존을 했잖아요. 미국이 한국의 산업화를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당신네들은 아직 산업화할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밀가루, 설탕 이런 걸 준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로 우겨서 그중에 일부는 이제 공장 건설 자금 같은 걸로 받아서 공장을 만들고 하긴 했지만 아주 극히 미미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1956년부터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소련이라든가 동독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장 시설을 들여다가 다 설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산업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와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소련과 동독, 중공 이런 데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남한은 그다지 이렇게 산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산업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공장을 설치하고는 바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특히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당시에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 주도 이런 건 아니었어요. 신흥 독립국들은 다 식민지 종주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다 독립이 최우선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수출 지향형 그런 산업화 전략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그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출발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제 먹고 살 것보다 일단 바깥으로 달러를 벌고 바깥에 팔 것 중심으로 전략을 처음에 세웠다. 이게 좀 그렇죠.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공장을 만들 때도 외국에서 빚을 들여다가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 빚을 또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달러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이 틀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네. 실제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던 1962년 그때 수출 규모가 연간 약 한 5천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제 수출을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과제를 삼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1964년에는 수출 1억 달러 그리고 1970년대에는 수출 10억 달러 달성이 이제 국가적인 목표가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정말 살려면 수출이다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그 당시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70년 2월에 대한 뉴스를 함께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소비재 수출 진흥과 병행해서 기계류, 전자공업, 도자기 등의 생산재 부문에 대해서도 수출 증진을 가져오도록 모든 산업을 수출 주도형 산업 형태로 육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에 따라 민간 기업체에서도 수출 상품의 연구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서 신흥제본에서는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서만 생산되는 인삼에서 유효 성분인 순수한 액체를 뽑아 특수한 조작과 정밀한 검사를 거쳐 새로운 신흥 인삼차를 만들어 동남아와 구미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69년도에 150만 달러의 외화를 벌고 올해에도 25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도자기의 새로운 기술 개발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수출 진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주시에 있는 한국 도자기에서도 제품 하나하나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섬세한 솜씨를 다해 40여 종류의 도자기가 지난해 미국, 영국, 태국 등지에 수출해서 3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금년에도 5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10억 달러의 수출을 기어코 달성해서 70년도의 경제 번영 첫 해를 영예롭게 장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10억 달러 수출이 정말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 전제 가치가 있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당시에 저 10억 달러면 저렇게 온 나라 전체가 막 달려들 그럼요. 금액이에요? 천지개벽할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우리 한국 사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외국에 그것도 선진국에다가 뭔가 우리 물건을 제대로 된 걸 팔아본다? 그런 게 없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인삼 또는 산삼 이거는 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에다가 쌀 수출한 거, 요 정도의 수출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제조업 물건들을 선진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영국에다가 일본에다가 판다? 이거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일이고 우리 한국인들의 위상이 완전히 여러 단계에 올라가는 그런 거였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은 뭐 1년에 연간 수출액이 뭐 6천억 달러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뭐 10억 달러만 하더라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고, 와,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실적 또 성공이었던 것이죠. 뉴스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뭔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2월에 뉴스가 두 번째 회의였다. 그러면 이제 이미 회의가 굉장히 많이 좀 진행되고 있고 정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수출 확대 회의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또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세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고속도로를 놓는데 고속도로의 치수까지도 자기가 다 설계를 해서 저 인터체인지 같은 거를 어떻게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심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수출을 늘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업 총수들이 와서 이제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다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더 많이 알아. 장관들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보고를 하면 숫자로 보고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보고하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고 평소에 업무를 정말 세심하게 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부하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고 지시가 이루어지고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를 물어보고 그걸 그 즉석에서 이거를 해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출 확대를 향한 길이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쫙 뚫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심지어 어떻게까지 갔냐면 우리나라가 무역 장벽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관세를 많이 매겼어요. 한 30%씩 매기고 그랬는데, 그런데 수출을 하려면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야 되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건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너무 비쌉니다. 그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관세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자재에 대해서, 또 중간재에 대해서. 그러면 없애세요. 그래서 관세 환급 제도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은 일본이든 어딘 뭐 다른 홍콩이든 이런 데서 중간재나 원자재를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관세를 납부를 하는데 수출을 하고 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관세를 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확 낮춰주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게 가장 큰 시장은, 하지만 막혀있던 시장은 일본 시장. 일본하고는 뭐 완전히 차단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인 거예요. 일본 시장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근데 일본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월남에다가 파병을 한 겁니다. 월남에 파병을 해서 미국을 도와주니까 미국이 당신네들 물건 미국 와서 파세요. 또 미군에다가 납품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엄청난 수출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그런 자리들에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회고록인데요.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나. 여기를 보면 이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얼마나 치밀하고 강력하게 운영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진행자께서 잠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출 확대 회의에서는 항상 수출업자 쪽에 유리한 결정이 났다. 박 대통령이 수출업자 편을 들기 때문이었다. 이 회의의 장점은 정부와 기업체, 사계의 권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토론을 거쳐 최상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모든 사항이 공개적이라서 비밀이 없었다. 정치계도 이해하고 학계도 이해하고 언론계도 이해하고 국민도 이해하고 그리고 동질화되는 것이었다. 개인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위하거나 사상이나 주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하지 않았다. 오로지 수출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만을 생각하는 회의였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힘이 있었다. 이런 방식의 결정은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수출 확대 회의는 처음엔 청와대에서 열렸지만 참석 인원이 늘자 중앙청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겼고 참석자 수는 100명을 넘었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 수출 진흥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매달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회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높아져 거의 전문가적인 회의로 변했다. 박 대통령은 제1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빠지지 않고 100여 회를 참석했다. 횟수로는 15년간이다. 그러니 어느 장관, 어느 누구보다도 수출에 관한 조예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한국은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면 대통령이 즉각 나서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 방안을 직접 도출해내고 자발적 참여를 끌어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김정호 교수님, 그리고 자유북한 방송의 이시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